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후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이 시작이 됩니다. 국회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각 당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은호 YTN 해설위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원구성 협상인데 이게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닌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원회가 모두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고 여기에 특위 2개,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는 상설특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원구성 협상에서 배분해야 될 상임위원장 자리가 모두 18개거든요. 예. 이 18개 중에서 여야가 모두 노리는 상임위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이제 원내 대표단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는데 국회 운영을 주로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관리. 청와대가 밑에 이제 산하 기관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여야 모두 노리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법사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는 물론 이제 법률과 사법제도를 다루지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법률안들을 최종적으로 이게 기존의 법률과 맞냐 틀리느냐, 충돌이 되느냐 이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원제 국회에서는 상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자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산 문제를 다룬 예결특위. 그렇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이 세 자리가 가장 노른자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운영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오던 관례가 있었는데 이 법사위는 만약에 법사위에서 야당이 목리를 부리면 그건 여당 입장 얘기입니다만 어찌됐든 거기서 법안을 꽉 잡고 있으면 통과가 안 되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실제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죠. 박근혜 정부 때 야당 법사위원장이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걸 이제 경험했던 상황이 있어요. 그걸 거꾸로 지금 뭐 권성동 의원 얼굴도 나옵니다만 지금 국회 때도 잠깐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집권 2년 차로 들어가는데 집권 2년 차의 성과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개혁 입법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개혁 입법 과제를 국회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가 각종 개혁 문제가 관철이 되나가면서 이 국민들에게 가시화될 수 있는데 만약 국회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돼버리면은 이걸 계속 틀어막으면은 실질적으로 국정의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이제 뭐 청와대 문제에 있으니 가져오려고 그러거든요. 법사위원장도 한국당한테 주지 않겠다. 그 대신에 나오는 솔솔 얘기는 예결위원장을 가져가라. 그만큼 법사위원장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예결위도 너무나 중요한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절대로 우리가 못 내준다. 이거는 야당 모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주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또 상임위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상임위가 이제 국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라든가 왜냐하면 남북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위라든가 정무위라든가 특히 정보위 이런 부분들도 여당 입장에 봤을 때는 놓칠 수 없는 곳이죠. 왜냐 남북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입법 과제, 그 다음에 이제 남북관계에 대한 전향적 입장의 국회와 협력 이 두 부분에 아마 홍영표 원내대표가 두 축을 놓고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곧 좀 있으면은 이 재헌절인데 그렇습니다. 재헌절 앞두고 국회의장단도 선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재헌절이 올해가 특히 재헌절 70주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 아닙니까? 재헌절을 하면은 이제 재헌절 경축식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국회의장이 당연히 경축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죠. 하지만은 7월 17일 이전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은 국회의장을 뽑지 못한다라면은 그러면 국회의장이 없는 재헌절 70주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재헌절 경축사를 또 그럼 누가 하느냐 이제 그것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아서는 전직 국회의장, 전반기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이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또 일각에서는 최다선 의원이 해야 된다. 최다선 의원 하면은 또 8선의 서청원 의원 아닙니까? 예.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우리 국회법에
국회의장 권한대행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 이전에 제일 좋은 것은 그 이전에 원구성이 마무리돼서 최소한 국회의장이라도 뽑는 그런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원구성 협상에는 다른 국회 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당과 정의당,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의원 모임. 여기서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민주당의 개혁 입법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른바 이제 개혁 입법 연대를 구성하면서 상임위 자리는 그래서 한 2곳 이상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장 자리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의 의석수 관행대로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8, 한국당이 7,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 2,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의와 평화 모임, 정의당과 평화당이 같이 하고 있는 거기 한석, 이 정도가 이제 관례상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느냐라는 그 일반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화당이나 정의당 우리가 두 당이 하여튼 원내 교섭단체가 됐으니까 2개를 달라는 것이죠. 예. 그거는 결국은 2개를 주면 우리가 민주당에게 많은 협조를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8개 중에서 하나를 주는 방식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그건 또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는 좀 큰 상임위, 대형 상임위를 좀 쪼개자. 이런 교문위 같은 경우 산하단체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쪼개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건 또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눠먹기 하기 위해서도 상임위를 쪼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방안은 아마 홍영표 원내대표가 좀 언론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결국은 여권의 범진보 세력의 어떤 국회 협력 문제 이런 부분에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한쪽에서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드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는 또 개헌연대라는 게 지금 뜨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개혁입법연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진보 진영,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와 평화연대 그리고 민주평화당 합치면 157석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를 하면은 웬만한 법들은 다 그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개혁입법연대를 하자. 여기에 무소속이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포함시키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천정배 의원 경우에는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 개혁입법위원회 157명으로 그 각 상임위원회를 다 우세하도록 만들자. 다 과반을 넘게 만들자. 그래서 모든 상임위를 다 우리가 갖자. 뭐 이런 그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별로 실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에 맞서서 그 자유한국당은 이러다 보니까 보수정당, 특히 자유한국당 패싱 우려 때문에 개헌연대, 선거구제 연대를 내세우는 거죠. 이러면은 그 개혁입법연대의 전열을 또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리고 바른미래당을 거기에 동참시키는 것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서 또 개헌연대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개헌은 이미 지난번 정부가 제안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이 무산이 되면서 한동안 이제 물 건너갔던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개헌안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무산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은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되리라는 기대를 이제 접는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추진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대통령의 뜻을 반해서 개헌 논의에는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헌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하지만은 한국당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혁입법연대에 대한 맞불놓기 작전을 그런 지금 측면이 크고요. 예. 또 뭐냐면은 개헌 그리고 정치개혁 특위 활동이 6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헌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들 수 있으니까 그 논의를 다시 하기 위해서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불씨를 살리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야당에서 개헌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는 그 어떤 의도가 무엇일까요? 일단 전국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결국은 남북 관계, 북미 정상회담 이 부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습니다. 민족의 어떤 국민의 요구하고 아주 결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진전돼 나갈 것입니다. 예, 계속 이슈를 선점해 갈 것이다. 저는 뭐 평화의 열차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부분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반전시킬 게 뭐 있겠냐면 개헌이다. 개헌이란 또 나름대로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헌연대를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 개혁연대, 범진보 진영의 개혁연대, 바른미래당도 같이 할 수 있다, 공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과반이 아니라요, 3분의 2가 돼버려요. 바른미래당이. 그러면은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있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한국당이 한번 반대해도 법안들이 다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완전히 고립되는 것이죠. 특히 개혁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뭐 김관영 원내대표라든가 바른미래당의 개혁적 의원들이 찬성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한국당 입장에 봤을 때는 하여튼 개헌을 다시 불을 지피면서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이는, 하여튼 3분의 2는 넘지 않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이제 입장인데, 한국당이 지금 내부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당이 지금 집안 싸움도 잘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자유한국당 내홍이 계속되면서 뭐 비대위원장 이름 거론되는 사람 다 합치면 한 40명 가까이 된다면서요? 예. 40여 명? 지금 비대위원장을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그 자천타천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뜻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은, 예. 의사타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는 사람이 지금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한 4-5명 정도로 5명 정도로 줄이겠다. 이번 주 정도에, 주말까지는 하겠다. 이번 주 정도에 줄여서,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한 명 정도로 이제 혁신 비대위원장을 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 7월 17일 정도에 전국위원회 열어서 추인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획입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의사를 타지는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 거론되는 분들도 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도 있고 또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도올 김용옥 선생, 뭐 이정미 전 대법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국종 의사죠. 예, 이국종 의사도 나오고, 또 오늘 보니까 이해창 전 총재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라면, 여기에 또 계속 나오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김병준 교수 뭐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누군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마 이번 주말 정도 지나면은 좀 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하여튼 거론되는 인물은 많은데 그 중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이제 김병준 교수 한 명인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분들은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의 이상수 안상수 죄송합니다.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는 깜짝 카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어떤 선정 기준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선정 기준은 기존의 한국당과 좀 관계하지 않았던 인물이 돼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이 한국당이 변화한다는 이미지라든가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 정치를 아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이게 현실 정치 모르면 그 복잡한 한국당의 구조 속에서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실질적인 권력을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좀 지역위원장 다시 공모해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정도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한국당의 지역위원장을 다시 다 스스로 사퇴시키고 새로 재공모해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뭐 준공천권이나 마찬가지겠죠. 하여튼간에 그 정도 권한을 주지 않으면 현재 한국당의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현재 친박 쪽 입장에 봐서는 달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친박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그냥 관리형. 관리형 이미 좋은 분 앉혀서 내년 초에 전당대회 할 때 이 친박세가 강하잖아요. 더 조직세가 강하거든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공천받은 인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때를 좀 노리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김성태 원내대표라든가 좀 비박계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어떤 그 구도에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 비대위원장이 와서 그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옛날 지구당위원장, 거기는 이제 다음 총선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인데 거기를 현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갈이를 해버린다. 거기서 새로운 인물을 넣어야 그래야만 한국당이 바뀌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바뀌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땐 TK 지역이 중요합니다. TK 지역은 항상 한국당의 핵심이거든요. 이 TK 지역의 인물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상 한국당은 안 변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드네요. 예. 자, 그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이제 다른 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손금주 의원, 강길보 의원, 지금 이 세 명은 무소속인데요.
이 무소속 의원 3명의 민주당 입당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당설. 자, 이러니까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끈하고 나섭니다. 조배숙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용호 의원 등 3명의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인위적 몸집 불리기 시도에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의원 영입 시도를 계속한다면 민주평화당은 개혁입법연대나 민주당과의 협치를 제고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자, 이들 의원 3명의 입당설이 거론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일단 이 3명 중에 2명은 과거에 국민의당 출신이죠. 그리고 강길부 의원 경우에는 원래는 열린우리당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직전에는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했는데 송금주 이용호 의원 경우에는 호남 의원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여당에 입당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유리하다. 그리고 다음 총선을 연대 두면은 여당에 입당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배숙 대표가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이것이 자칫 호남 의원들 또 호남 당원들의 탈당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사전 차단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장 그 지역의 그 원외위원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할 텐데 그런 점들. 그렇죠. 이제 강길부 의원 경우에는 여당에 이제 원래 열린우리당 무소속 또 그 자유한국당 왔다 갔다 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철새 정치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예.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취약 지역인 울산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야당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당이 실현되려면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고 정기국회 직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평화당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일 것 같아요. 앞으로의 총선까지 내다본다면 멀리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사람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평당 입장에 봤을 땐 2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사실상 민주당하고 관계는 경쟁적 협력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은 하지만 그러나 다음 총선에서는 또 호남을 사이에 두고 자웅을 겨룰 수밖에 없단 그렇죠. 말이죠. 그럴 때 현역 의원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상 경쟁력을 잃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바른미래당이 물론 이제 새롭게 원내대표 뽑고 지금 제일 발권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만 민평당 입장에 봤을 때는 송금주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에 들어갈 확률이 적다예요. 그럼 민주당에서만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계속 무소속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민평당에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14석에서 2명이 16석이 차이가 크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평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금 130석인데 3분이 들어와야 133석인데 사실상 큰 차이 있겠냐 생각도 할 것이고 현재 또 지역위원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아마 7월 초까지 아마 지역위원장들이 다시 또 임명될 텐데요. 그럴 경우 또 부딪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지금 상존해 있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은 생각이 없다. 그런 식의 이제 외부 언론 발언을 했던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민평당에서 반발하고 있고 또 지역위원장이 이번에 며칠 뒤면 또 이제 다 임명되는데요. 거기서 또 이분들을 또 영입한다? 예. 그럴 경우는 당내 반발도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기 몸살로 휴가를 냈었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업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마침 어제가 주 52시간 근무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날이었는데 대통령은 과로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야 주 52시간 근무 더 많이 하겠지요. 이런 농담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몸살로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로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늘 강조해 오다가 대통령이 과로로 탈이 났다는 그런 말까지 듣게 되었으니 민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남북 관계가 바빠지면서 대통령도 정말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풀리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특히 러시아 방문 기간에 또 좀 과로를 많이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번 일요일에 또 그 인도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방문을 또 해야 됩니다. 예, 또 8일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누적된 과로 한 나흘 정도 쉬시면서 체력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침 말씀하신 대로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는 때 그 대통령의 과로가 그 화제가 돼서 이런 농락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건강도 좀 챙겨가면서 좀 대통령 업무도 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휴가도 막 가잖아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 그래서 청와대도 이번에 주 52시간 부분에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다주제가. 청와대부터 좀 그런 부분들을 뭐 교대적으로 한다든가 예. 그런 측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근로기준법,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법 우선 적용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는 민간기업인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노동자들이 적용 대상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대통령은 또 상징적인 또 대통령이 휴가를 가야 밑에 사람들도 휴가를 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주 52시간 근무를 갖고 지금 노동부 장관과 여당 원내대표가 계속 파열음이 나오면서 장관 교체설까지 들고 있어요. 쭉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결국은 지금 이제 김영주 노동부 장관하고의 상당히 대립점들이 외부로까지 표출되는. 그래서 몇 가지 사안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이제 산입 범위를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 52시간 근무 단축제를 하면서 결국은 탄력 근로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홍영표 집권당의 원내대표하고 담당 고용노동부 장관이 달랐던 겁니다. 예.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것이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유예를 하자.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도 6개월까지 해주자. 기업에서 기업마다 상당히 업종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이거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해도 좀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김영주 장관은 안 된다. 이거는 그럼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 원내대표가 상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영주 장관을 상당히 문제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같은 당 출신이고요. 당의 또 선배고 또 두 사람은 같은 노동운동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여권에게 기류가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에서는 상당히 쓴소리들을 많이 해요.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또 주 52시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계를 왜 설득을 안 했느냐. 노동계를 좀 설득해서 민노총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반대 그룹이 된 거 아니냐. 이번에 집회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약했고 또 주 52시간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랬는데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사실상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내부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이 부분들이 어떤 봉합을 하든 아니 합의를 하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장 몫으로 이제 3명을 했는데 그동안의 대법관의 공식을 깨는 이번 그 인사가 발표가 됐다고요? 대법관 하면은 서울대 출신 그리고 50대 남성 이것이 하나의 원칙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서남 됐는데 여기에 이번 세 분 중에 공통점이 50대라는 것 말고는 상당히 많이 깨졌습니다. 이게 세 분 중에 서울대 출신은 김선수 그 지명자 한 명밖에 없고요. 다른 분을 보니까 이화여대나 고려대 출신이고 그리고 남성도 아니 그 세 분 중에 또 한 분이 여성이 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좀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김영수 대법원장의 그런 의지들이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선수 변호사가 지금 눈에 띄고 있어요. 김선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법 전문가고 한 번도 법관 경력이 없는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민변의 창립 멤버고 민변 사무총장 또 민변 그 회장까지 지낸 점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눈길을 상당히 끄는 그런 인사가 아닐 수 원래 없습니다. 사시 수석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판검사 안 하고. 예, 판검사 안 하고 오로지 이제 노동 변호사 위주로 하고 지난번 통진당 해상 사건 때 또 변호사를 맡아서 보수 야당에서는 상당히 견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대법관이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사건도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선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신사로 정평이 나 있고요. 평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관계 법률 전문 변호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 크게 편향되거나 뭐 정치적 입장을 가졌거나 그런 변호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처럼 대법관의 구성도 다양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법관이라는 것은 어느 한 대학, 그 다음에 그리고 판사, 검사 출신이 실제 대법관에 다 임명됐었단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판검사 출신이 아닌 변호사, 민간 변호사, 그다음에 노동관계 법률 또 전문 변호사, 그다음에 이제 비서울대, 그다음에 여성 이런 부분들로 이번에 제청이 됐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저건 적극적이고 고무적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뭐 야당의 어떤 검증 과정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하지만 적어도 이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사법고시를 수석 합격했는데도 판사 검사의 길을 걷지 않고 변호사, 그것도 돈 안 된다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돈 안 된다는 노동 전문 변호사를 했다는 그 인생만으로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유영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